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학 강의로 또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와 소설을 보고 이제 극갈래에 대해서 볼 건데, 여러분들 일단 뭐 어떻게 지내는지 다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지난주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끝났어라고 속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죠. 조금 잡히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지금 더 확실하게 해서 확실히 끝내는 게 제일 좋으니까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들은 어른들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개인 건강 관리하면서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첫 번째 맞는 아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학에 가기 위한 뭐 준비 기간이긴 한데 물론 뭐 대학을 못 간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망한다 이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또 뭐 반대로 대학을 잘 간다고 해서 인생이 뭐 무조건 성공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어, 최대한 할 때 그때 이제 성공에 조금 가까워지는 거죠. 자기가 원하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시기는 그렇다고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쌤이 생각하기에 고3 시기는 나중에 한 10년, 5년이나 10년 뒤 내가 할 노력을 지금 땡겨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노력해서 고생을 한다면 나중에 10년 뒤나 5년 뒤에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소한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꿈이 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노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지금 노력하면 나중에 조금 더 많이 편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고생한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죠. 이걸 그냥 보내면 그냥 공짜로 그냥 보내는 겁니다. 잡아서 써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학교도 안 나오고 이 그냥 무작정 흘러가는 이 시간을 얼마만큼 자기 걸로 만드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쌤도 학교를 못 가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얼굴 보면서 막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를 못 하니까 너무 답답한.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극은 뭐 연극의 대본, 뭐 영화의 대본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같이. 음, 극갈래의 특성, 극은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대본으로, 그러니까 희곡이랑 시나리오를 이제 우리가 흔히 극갈래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갈등, 이 갈등이 중요하죠. 극에서는 갈등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우리 2학년 때 설명했었습니다. 극은 거의 뭐 갈등의 문학이다. 그래서 갈등을 배우의 대사와 행동으로 어디서 표현하냐면 무대 위에서 표현하게 하는 그런 문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과 다르게 소설은 어떤 사건을 서술자가 말로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건데 이 극은 배우의 대사와 행동으로 서술자의 개입이 없습니다. 대사와 행동으로 직접 그 현장에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죠. 항상 그 모든 사건은 무대 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행동의 문학 또는 현재화된 인생 표현이라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항상 표현된다. 항상 그 무대 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관객들한테 직접 배우의 대사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갈래가 극입니다. 갈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극은 배우와 무대, 촬영 기법, 관객 이런 요소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고 제작이 된다. 뭐 당연히죠. 배우는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할 것인가? 무대는 그럼 어떻게 꾸미지? 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찍을까? 뭐 관객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 관객들한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까?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하고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극은 갈등의 예술. 갈등이 제일 중요해요.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매 화마다 갈등이 존재합니다. 뭐 드라마가 끝나는데 김치 싸대기를 날린다든지, 뭐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면서 끝난다든지. 알고 봤더니 저 아이가 내 아이야. 어릴 때 사라졌던 내 아이야. 이러면서 알게 되면서 끝난다든지. 뭐 어릴 때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어. 근데 내가 그 애를 지금 너무 싫어하는데 알고 보니 내 아이네. 뭐 이런 갈등. 그 갈등에 우리가 이제 막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 어떻게 생기고 전개가 되고 해결이 되는가. 그래서 해결이 됐을 때 그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렇게 긴장이 최고치 돼가지고 와 저 어떻게 해야 되노 이렇게 하다가 막 해결이 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뭐 막장 드라마도 그런 예가 많고요. 우리 뭐 여러분들 많이 보는 그 영화도 이런 게 많죠. 뭐 어벤져스라든지 뭐 갈등 그 타노스가 일 생명체 반을 다 없앨 거다 해가지고 전개가 되고 둘이 빵 부딪혀가지고 막 아이언맨 이거 안 본 사람은 말하면 안 되겠네. 아무튼 뭐 막 그래 돼가지고 와 어떡하노 어떡하 보고 관객들이 으짜노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해결이 되면 편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게 그게 갈래의 특성이다. 그리고 구성 요소는 대사, 행동,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서사갈래라고 해야 되나? 서사갈래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인물, 사건, 배경도 있어요.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당연히 있는 거죠. 인물들은 대사와 행동으로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고요. 사건은 갈등이 엄청 중요한 거죠. 배경은 시공간적 배경인데 극에서 특히 희곡은 이게 제약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직접 보여줘야 되니까 그 무대를 꾸미는데 제약이 있어요. 어벤져스를 연극으로 만들 수는 없죠. 그 무대 위에서 그 행성 이동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막 우주가 폭발하고 하는데 그거 안 되죠. 그리고 뭐 그 타노스 부하들이 그 몇백만 그 뭐 한 몇만 명이 막 우르르 뛰어오는데 그거 무대 위에 다 뛰어오다 보면 무대 다 부사지죠. 안 됩니다. 그래서 희곡은 그런 시공간적 배경에 제약이 있다. 대신에 시나리오는 제약이 없습니다. 영화로 그냥 만들어서 찍으면 되니까 뭐 CG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찍으면 되니까 그거는 제약이 없는데 희곡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있다. 자 그리고 그게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사는 말 그대로 배우 등장인물들의 말이죠. 근데 이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우리한테 또 전달되는 게 많습니다. 어, 대사의 종류는 대화, 서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백, 이건 이제 자기의 어떤 내면 심리를 관객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혼잣말을 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프다, 큰일 났네, 이러면서. 그 다음에 한 등장인물이 상대역이 듣지 않는 것으로 약속한 거예요. 여기서 이 약속을 모르면 연극을 못 보죠. 연극 보러 갔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들이 얘 앞에 있는 이 인물은 못 듣는 척하고 관객들한테 이마 이거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맥락의 대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야 저 옆에 있는데 그걸 왜 얘기해요? 뭐 이렇게 따지는 관객이 있으면 그건 연극을 모르는 거죠. 그 약속을 모르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자기의 의도와 생각을 말해주는 방백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나 희곡의 그 지문을 볼 때 그 앞에 지시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게 독백인지 뭐 방백인지 뭐 알 수 있습니다. 뭐 혼잣말로 이렇게 나오면 독백이고 아니면 뭐 방백으로라고 지시문이 나올 수도 있고 관객에게만 들릴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지시문이 나와요. 아무튼 대사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대사는 인물의 성격이랑 뭐 생활 환경, 신분, 그러니까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람들 볼 때 쟤가 어떤 애인지는 말하기 전까지 몰라요. 어, 관상은 되게 얌전한데 말하면 또 깨는 애들이 있고요. 막 생긴 거는 진짜 완전 놀게 생겼는데 은근히 말하는 거 보면은 진지하고 생각 깊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행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사와 더불어 뭐 그 등장인물의 어떤 생각, 의사, 감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사건 또 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고 이 대본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는 행동은 지시문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옆에 지시문 잠시 볼까요? 지시문은 행동 지시와 무대 지시로 구분이 된다. 행동 지시는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어조, 위치 이런 거에 대한 거고요. 무대 지시는 무대 장치의 변화, 소도구 처리, 음향, 조명 등에 관한 지시이다. 특히나 시나리오, 영화를 찍는데 기반이 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촬영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촬영 기법, 편집 방식도 드러낸다. 그 우리 올해 가장 유명했던 맞아. 올해 2월 달까지 가장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영화 기생충이 있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이제 자기가 거의 뭐 공동 작업도 많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공동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직접 많이 씁니다. 쓰고 영화를 찍는데 어, 이미 머릿속에 어떻게 편집할 거고 어떻게 찍을 것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촬영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린대요. 이게 약간 천재 감독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미 이걸 어떤 식으로 편집할 건지가 다 있어서 뭐 오래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생충도 한번 보세요. 이미 다 봤겠지만 봐도 참 재밌고 생각할 게 많은 영화죠. 자, 아무튼 갈등 그리고 갈등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갈등. 그래서 극은 개성적 혹은 전형적 성격을 지니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갈등이 제시되어야 극적인 효과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드라마를 보는데 뭐? 저게 제가 내 아이야? 그렇다면 내가 기를게.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갈등이 없잖아. 그럼 드라마 재미가 없죠. 김치 싸다구를 날려야 되는데 그래 내가 참을게 이래버리면 뭐야 이게 우리 뭔가 김이 빠지죠. 아이언맨이랑 타노스가 서로 막 싸우려고 하는데 타노스가 그럼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해버리면 영화 우리 뭐 2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없죠. 어,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싸움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게 있어요. 저번 동영상에도 말했지만 이태원 클래스 요새 쌤이 재밌게 보는데 그 박세로이랑 그 장가 회장 그 둘이가 계속 부딪히니까 재밌지. 그 뭔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 아이가 부딪히고 싸우고 막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이러니까 재밌지. 그냥 박세로이가 덤볐으나 처참하게 깨졌다. 갈등이 없어버리고 끝나면은 재미가 없죠. 근데 뭐 실제로 갈등이 안 드러나는 연극도 있어요. 연극도 있는데 그런 희곡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 아마 살아생전에 볼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거의 갈등이 제시돼야 된다. 특히나 뭐 갈등으로 유명한 작품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햄릿이 있습니다. 뭐야? 햄릿 뭐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곡이죠. 여기 이 햄릿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유령을 만나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얘는 왕자고. 근데 그 왕이 유령이 내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지금 지금 왕에 있는 나의 동생 쟤가 낮잠을 자고 있는 내 귀에다가 독약을 부어서 나를 죽였다. 그리고는 지금 나의 아내였던 저 왕비와 결혼했다. 저 둘이가 원래 저 왕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햄릿이 그 사실을 듣고 너무 괴로워하죠. 내가 이 사실을 알았는데 저 왕을 죽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떠나야 되는 건지 엄청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햄릿은 그 햄릿의 내적 갈등 유명한 대사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영어로 원문으로 뭐더라? 또 이렇게 아는 척 해줘야 또 여러분들이 오 이렇게 할 텐데 to be or not to be
뭐 there is question인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영어 발음 너무 좋죠?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내가 또 혼자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 참. 자, 그래서 밑에는 뭐 희곡과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갈래의 특성을 따져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다. 연극.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 그러니까 얘는 영상 쪽으로 갈래가 되는 거고 희곡은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라는 조건으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 아까 쌤이 말했죠. 등장인물의 수도 제한된다. 희곡에는 뭐 100명 나오기도 엄청 힘들어요. 연극은. 엄청 큰 연극이 아닌 이상 100명 나오기도 엄청 힘듭니다. 우리 수학여행 때 그 뭐였지? 페인터 뭐 그 사람들 4명이서 나왔죠. 4명이가 5명이서 다 했죠. 그다음에 뭐 안 간 학생들도 있겠지만 우리 작년에 인문학 기행 갔을 때 서울에 그때도 연극 하는 애들이 4명이었어요. 그 4명이서 엄청 많은 배역을 소화했었죠. 그래서 연극은 좀 제한이 있지만 시나리오에는 그런 게 없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요즘에 컴퓨터 기술, CG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극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극은 갈등의 예술이었고 대사, 행동, 갈등. 그러니까 문제도 뭔가 이런 위주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는 문제를 한번 보고 뭐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작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산돼지네요. 산돼지. 김우진의 산돼지. 참고로 이 산돼지는 1920년대 우리 근대 연극, 근대 희곡의 초기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습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작품이에요. 산돼지. 멧돼지죠, 멧돼지. 멧돼지입니다. 뭐 멧돼지로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제를 잠시만 보고 가니까 인물들에 대한 거 나오죠. 그다음에 가를 고려해서 기억과 디귿을 반복한 거. 아마 이거 대사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A의 극적 기능. 뭐 A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작품을 일단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23쪽에 오면은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죠. 일단 이 제목에 산돼지 일단 1920년대 작품이고요. 20 몇 년? 정확하게 몇 년이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20년대 일제 강점기 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돼지, 멧돼지는 여러분들이 멧돼지를 본 적이 있는지 본 적 없겠죠 거의. 쌤은 이제 군대 있을 때 봤는데 멧돼지의 가장 큰 특징은 앞만 보고 돌진하는 겁니다. 되게 저돌적, 그게 저돌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돌적이다. 이때 이 저자가 멧돼지 저자입니다. 한자로. 멧돼지가 돌진하는 것 같은 모습이 저돌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저돌적인 모습. 그래서 이 저돌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멧돼지처럼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애가 나와요. 작품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는데 이거 어, 줄거리 일단 줄거리 한번 봅시다. 동학군으로 활약하다가 죽은 아버지. 아버지가 동학군이네요. 동학군 우리 한국사 좀 알면은 알죠? 이거 저항입니다. 저항. 동학군 일단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조선 후기 그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일어난 세력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저항 세력의 저항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최원봉 이제 얘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도 얘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도 죽었어요. 혼자죠. 고아인데 아버지의 친구 최주사라는 사람이 걷어서 키웁니다. 친구 자식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최주사는 죽으면서 아내에게 딸 영순, 자신의 딸 영순과 이 원봉이를 서로 결혼을 시켜라. 그럼 잠시만 이 인물 관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원봉이가 주인공이니까 원봉
원봉. 얘가 일단 아버지가 있죠. 잠시만. 아버지. 이 아버지는 동학, 동학했어요. 동학. 네, 돌아가셨죠. 사망이라고 할까? 사망. 이 아버지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 원봉이를 길러준 사람이 최주사. 최주사. 그다음에 이 최주사의 아내 최주사댁 이렇게 있죠. 근데 최주사댁은 이제 이 원봉이를 길러줬고요. 최주사댁은 그 아내입니다. 양육. 그럼 아버지 옆에도 어머니. 어머니는 뭐 비중이 작아서 어쨌든 사망하셨고요. 이 최주사댁 사이에 딸내미 이름이 뭐지? 아까 영순이. 영순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순이랑 원봉이는 서로 남이죠. 피가 한 방울도 안 써. 일단 가족처럼 지내긴 지냈어. 오빠 동생 하면서. 근데 이제 남이긴 남입니다. 일단 둘이 이렇게는 남매인데 남매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영순이랑 원봉이를 혼인시키라는 유언을 남겨요. 그런데 원봉이가 어떻게 크냐면 얘가 좀 이상하게 큽니다. 청년회 상무간사, 뭐 청년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바자회의 수익금을 유용했다. 그러니까 빼돌렸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했다. 이 뭐 당연하죠. 왜 공금을 지 맘대로 써? 근데 이를 덮어주려는 친구, 역시 또 친구라서 또 덮어주죠. 차혁. 근데 얘랑 또 말다툼을 했어. 좀 그러니까 얘가 좀 이 원봉이라는 애가 멧돼지 같은 거야. 산돼지 같은 거죠. 뭔가 지 좀 고분고분한 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 막 다 들이박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다시 와서 차혁. 아이고. 차혁. 얘는 친구죠. 친구인데 어 얘가 이 원봉이를 생각해서 덮어줬습니다. 이 잘못한 거를. 근데 볼까요? 근데 말다툼을 한다. 좀 이상하죠. 그다음에 애인 정숙이도 나오네요. 정숙을 떨쳐내는 과정에서 산돼지라는 별명을 얻고 몽환병을 앓는다. 참 복잡한 아이네. 정숙이는 애인이었는데 이별합니다. 이별하게 되죠. 그러면서 얘는 산돼지라는 별명, 그다음에 몽환병. 이 몽환병이 뭔가 쌤이 검색을 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좀 보다 보니까 대충 그런 것 같아. 꿈과 현실 또는 자신의 어떤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 못하는 그런 병을 몽환병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그런 증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그러니까 쓸데없는 상상하다가 그게 진짜 너무 깊어진 거죠. 자, 그런데 최주사댁은 영순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순 최주사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이상한 건 아니고 아무튼 최주사댁은 영순이 엄마죠. 이 딸에 대한 애정 때문에 남편의 유언을 비밀에 붙여두고 영순을 차혁과 혼인시키려고 한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둘이를 최주사가 최주사댁이 혼인시키려고 한다. 혼인시키려 함. 그렇죠. 이 친구랑 이 말다툼했다. 말다툼. 내 동생이 내 친구랑 결혼한다.
와, 그걸 만약에 찬성한다면 얘는 진짜 좋은 친구인데, 쌤은 여동생이 없어서 뭐 잘 모르겠지만, 어, 원봉은 영순이 친동생이 아님을 알고 있는데 반해 영순은 원봉을 친오빠로 알고 있다. 아, 얘는 이제 친동생이 아닌 걸 알았구나. 원봉은 꿈속에서 병정에게 맞아 거꾸러지는 어머니를 본다. 이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병정은 뭐 군인이죠, 군인이고. 자,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일단 인간관계는, 인물들의 관계는 대충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주인공인데, 얘를 중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엄마인 줄 알았던 이 최주사댁은 친엄마가 아니었고, 자기 친동생인 줄 알았던 영순이는 친동생이 아니었죠. 그리고 애인은, 정숙이라는 애인이 있었는데 이별을 했고, 그러면서 병을 얻었다.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꿈, 현실? 구분이 안 돼. 뭐 이런 거죠. 자, 아무튼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사 때 그 엄마죠. 아, 불쌍해. 가엾 써라. 못 일어나겠니? 일으켜주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지문이죠, 지문. 원봉, 어머니, 왜 이 모양으로 나를 내놓았소? 산돼지 한 마리 내놓으면 무슨 극락세계로나 갈 줄 알았소? 약간 폐륜의 냄새가 납니다. 엄마한테 대들고 있죠.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최주사댁은 온몸이 아프니 옆구리가 그리도 아프니 그 무지막 또한 병정놈이 널 차 내부렸구나. 염라국으로 쫓아보낼 녀석 같으니. 뭔가 이 대사가 약간 옛날스럽죠. 오 불쌍한 원봉아. 그래서 원봉이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틋하게. 그러니까 원봉이가 당신한테서 불쌍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요. 당신. 엄마한테 쳐맞아야 되죠. 무슨 심정으로 날 내놓았냔 말이오. 대답 좀 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몽환병도 심해지고 뭔가 지 뜻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괜히 엄마한테 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봉이는 뭐 여러분들 얘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말을 하자면 그 일제 강점기 시대의 지식인 계층에 해당합니다. 지식인 계층. 선생님 도대체 이 지식인 계층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대학을 나온다든지 사회에 대해서 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지식인 계층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일제 강점 하에 있는 식민지 출생의 지식인 많이 배웠어. 근데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많이 배워서 나라를 독립시키는 걸 알고 독립시켜야 된다는 거. 식민지 지배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독립운동 할 거야? 그럼 잘못하면 죽는데. 그렇다고 친일을 해? 그러기에는 친일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죠. 식민지 지식인들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현실에 순응하자니 양심이 찔리고 양심대로 움직이자니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20년대 지식인들이 1920년대면 이제 3.1 운동 끝난 직후죠. 우리 3.1 운동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평화롭게 만세 운동을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만세. 뭐 일본 애들을 잡아서 죽이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부른 겁니다.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식민지 백성들이 당연히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평화적으로 일어난 그 시위에 대해서 일제는 그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죠. 칼로 베고.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이 식민지 지식인 계층에 남아 있습니다. 남게 됩니다. 아,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에 빠져서 사람들이 약간 무기력해지고 몽환에 빠지고 현실을 약간 똑바로 못 보는 거죠. 20년대 초창기 초기에. 그래서 이 20년대 초기 작품들은 시나 뭐 소설, 특히 시 같은 경우 같으면 되게 심한데 되게 몽환적이고 낭만적이고 뭔가 좀 병폐적인 분위기, 무기력하고 뭔가 병약하고 나약한 이런 어떤 정서가 많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봉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아는 게 많고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어.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면서 산돼지처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산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한테 떼쓰고 있죠. 다 큰 애가 뭐
다 커도 엄마한테 때는 씁니다. 여러분들도 커보면 그때까지도 엄마한테 또 때를 또 쓰죠. 또 어머니들이 그래서 참 좋아. 좋다고 뭐 좋다기보다는 어머니들이 참 그래서 참 위대하시죠. 다 큰 20대 30대 된 자식들이 때를 써도 그래 그래 뭐 받아주시니까 참 그 사랑은 참. 자, 아무튼 쓸데없는 말을 줄여야 강의 시간이 줄어들 텐데. 자, 그래서 최주사댁이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니? 내가 어찌할 수가 있니? 영순이 어머니 내가. 이 충격적인 말을 하죠. 이때까지 우리 엄마인 줄 알았는데 영순이 엄마래. 내 여동생이 걔 어머. 그러니까 놀라며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갔어? 이 원봉이가 자기 이 영순이 어머니가 자기 친엄마인지 몰랐는가 봐요. 근데 뭐 앞에 뭐 어머니를 보고 친동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뭐 전체 작품을 못 봤으니까 어, 뭐, 뭐 아버지가 다른 거는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우리 이 지문에서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갔어? 우리 어머니 찾아주어 이렇게 합니다. 또 때를 쓰고 있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최주사댁이 내가 어떻게 하니? 영순이 어머니 내가.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억, 니은.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어? 그것이나마 찾아주오. 내가 어떻게 하니? 영순, 디귿까지 똑같은 대사를 반복하고 있네요. 이 왜 반복했을까? 왜 반복한 거지? 이게 이제 아까 문제 있었죠. 왜 반복한 걸까? 이 엄마도 답답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구박한다는 느낌이 아니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혼내는 느낌이 아니라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애타고 서운한 이런 감정들이 약간 느껴지죠. 이때 이 어머니는 분명히 원봉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아이고 막 가엾어라 뭐 불쌍한 원봉아 이렇게 했는데 원봉이가 때를 쓰니까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영순이 형 약간 옛날 연극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원봉이한테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봉이가 당신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여기 비속어가 나와버렸네. 길러준 정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때까지 길러줬잖아. 이 최주사댁이 남의 자식을 자기 친자식인 것처럼.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녀석 이거. 그러니까 최주사댁이 가슴을 치며 이 최주사댁한테 너무 상처인 거죠. 어. 그러니까 그 말을 내 입에서 듣고 싶거든. 이 가슴을 칼로 찍어낸 뒤에 다시 물어보려무나. 되게 옛날 대사죠. 그러니까 원봉이가 그러면 영순이도로 물어보겠어. 걔는 날 사랑하니까. 약간 착각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영순이 나와서 이 지문이죠. 행동 지문. 어, 어린애처럼 철모르는 얼굴을 해가지고 쳐다본다. 영순아, 너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이 영순이가 오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긴 여기 계시잖아요. 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주사댁이 둘이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원봉이가 영순이를 끌어안았네. 쌤은 여동생도 없고 누나도 없지만 친자매끼리 이렇게 잘 끌어안나? 약간 현실 쌤이 인터넷으로 본 현실 자매는 현실 남매는 아니랬는데 아무튼 얘들아 그게 무슨 짓이니? 이 최주삭 때도 약간 덜컹한 거죠. 저 둘이 친 형제가 아니니까 친 남매가 아니니까 원봉이가 영순을 입 맞춰주며 이 녀석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아무튼 너 어머니가 저렇게 날 어린애로 대접하니까 어디 어머니 정이 들어오니? 너는 내 동생이지 내 동생. 아 변치 않는 내 동생. 동생이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순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수이란 애한테 어, 상처를 받아서 이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 영순이는 이 몸이 녹아서 100번이라도 녹아서 옛날 임금님의 발에 발라드리도 몰약이 되는 것도 사양치 않고 불쌍한 오빠. 얘는 그냥 연민입니다.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오빠 정숙이라는 년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불쌍한 오빠. 내가 동생으로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봉이가 영원을 잊어버렸던 산돼지 눈에도 눈물이 나오는구나. 산돼지 자신을 계속 산돼지라고 하고 있죠. 약간 우리 옛날 작품이라서 지금 우리 정서랑 많이 멀죠? 약간 중2병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최주사대기 원봉아 내 말 고지 듣고 참아라. 내 말 고지 듣고 이에 엄이 되는 내 말을 고지 듣고 이 영순이죠. 영순이의 어미가 되는 내 말. 영순이가 원봉이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동생으로서 많이 아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순이가 어머니 말도 고지 들어줘야 해요. 네, 오빠. 그러니까 원봉이가 당신한테 아무 관계 없는 내게다. 이 썩을 놈이죠, 이거. 관계 없기는 이때까지 길러줬구만. 그게 무슨 염치 없는 말솜씨요. 이 염치는 지가 없죠. 반사. 자, 아무튼 최주사댁이 영순아 어서 나가봐라. 너나 내 말 고지 들어다오. 혁이가 와 기다리고 있다. 혁이.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순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원봉이가 영순이를 안고 안 놓으며 이 녀석 단순히 동생을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 동생으로서 좋아하는 그런 게 뭔가 아닌 것 같아. 혁이 그놈은 연한 살의 고름과 마찬가지예요. 아주 연한 살에 있는 고름. 고름은 그 살에 뭐 종기처럼 나서 약간 좀 뭐라고 하지? 썩은 느낌이 나는 그 상처입니다. 상처. 막 이렇게 그 요즘에 고름 생기는 사람들은 잘 못 봤는데 하도 연구가 좋으니까 아무튼 상처 같은 거예요. 이런 순결한 애를 당신 딸이라면서 왜 중히 여기지 않소? 굶기지 않고 옷 안 벗기고 아들 딸 많이 낳게만 만들면 그만 될 것 같소? 이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건데 어쨌든 이 애는 그렇게 되기는 너무 순결하고 깨끗해요. 쥐가 뭘 동생을 너무 그래 아무튼 뭐 지 친구인데 그 친구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봐. 여름밤 하늘에 별보다도 더 귀엽고 값이 있어요. 자, 아무튼 동생에 대해서 되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죠. 이런 귀한 보석을 더러운 집돼지, 혁이한테는 집돼지라고 하고 있죠. 더러운 집돼지. 중이병 같은데 어쨌든 집돼지는 뭔가 활동적이지 않고 욕심 많고 편안하고 좀 더럽다. 사실 돼지는 엄청 깔끔한 동물입니다. 근데 사람이 더럽게 길러서 더러운 거죠. 어쨌든 그 사육되고 있는 가축 돼지는 막 뭐 진흙밭이랑 자기가 싼 똥밭에 막 구르니까 더러운 거죠. 그 집돼지 발밑에다가 내던지려고 왜 자기 손 안에 든 진주를 그렇게 더럽히려고. 그래서 그 최주사 댁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원봉이가 영순이에 대해서 뭔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빠로서 애정이라고 하기엔 좀 과하죠. 아무튼 애정 뭐 소중하게 생각한다. 소중함. 그러니까 영순이가 나는 그래도 안 더러워져요 오빠 이러면서 순진하죠. 나는 결코 안 더러워질 테요. 도대체 뭐 더러워지는 게 뭐야? 오빠만 안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은 영원히 안 더러질 테요. 그래서 오빠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주사댁이 얘야 어서 나가보라니까 안 나갈 테니 그만둬라 내가 불러오겠다. 혁이를 불러오려고요 지금 어머니가 퇴장을 했습니다. 나간다 퇴장이죠. 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는데 오빠 혁씨 부르러 갔는데 나 가보고 올 테야. 또 영순이 또 이 혁씨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영순이는 원봉이한테 그냥 순수하게 오빠로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봉이가 영순을 끌어안고 못 가게 끌어안는 거죠. 이 녀석이 아무튼 네 눈은 곱구나. 저기 저 하늘 보이니? 네 눈가 이 지금 이 A 부분입니다. 네 눈같이 곱고 맑고 티끌 한 점 없이 밝은 저 하늘이 보이니? 저 하늘같이 곱고 맑고 티끌 한 점 없이 밝은 네 눈에 저 하늘이 보이니? 똑같은 말을. 네네네 보여요 잘 보여요. 어찌 그 하늘에 올라가 앉은 것처럼 이렇게 몸이 가벼워져요. 몸이 가벼워진다. 몸이 마음이 다 편하지 않니? 하늘가까지 보이지. 넓고 넓다란 바다를 내려다 보는 것처럼 다 보이지. 그것이 하늘이다. 그리고 저기 저 밑에 누런 먼지가 가득히 쌓인 세계가 보이지 않. 저기 저 밑에 뭔가 얘네들 보고 하늘 위로 떠오르고 있는가 봐요. 이게 아마 환상 몽환증이라고 해야 되나? 몽환병의 증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환상이죠 환상. 내내 보여요. 아이고 갑갑하고 더러운 세계. 아 저런 속에서 어떻게 사나. 너도 그 속에 살아있다. 이게 지금 쌤도 무대를 뭐 보고 어떻게 되는지 잘 좀 뭐라고 하지 좀 애매한데 영순이가 이게 같이 호응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모든 게 원봉이의 환상인 건지 그게 조금 약간 애매해요. 뭐 그래서 중략돼 있고 아 참 보이는군요.
저런 저런 비행기 모양으로 날다가 뚝뚝 떨어지네. 뭐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가 떨어지는가 봐. 에그 불쌍해. 어머니도 저 속에 있어요. 혁씨도 저 속에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은 생각해서는 못 쓴다. 이 그런 사람들, 그 어머니와 혁이를 약간 그런 사람, 뭔가 자기들과는 다른 저 누런 먼지가 가득히 쌓인 세계, 여기에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 더러운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원봉이는. 아, 오빠 괴로워. 아, 오빠 나하고 저리로 올라가요. 아, 괴로워. 여기는 다 올라가지 않고 중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것 아니에요. 구만리 장천, 그러니까 저 높은 하늘까지 같이 올라가요. 내 손 잡아줘요. 내가 끌어올릴 테니. 원봉이가 내 몸이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연약한 네가 날 끄집어 올리니. 산돼지는 땅 위에서밖에 못 큰단다. 산돼지 또 자기를 산돼지라고 보고 있죠. 약간 좀 참 들어주기 살살 힘들어지는데. 자, 아무튼 그래도 내 힘껏 끌어볼 테야. 아, 날 놓지 말아요. 이 팔을 꼭 붙들어요. 이 팔을. 아, 오빠. 여기까지가 어, 이 원봉이 원봉이의 환상입니다. 내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원봉이 혼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 어떤 그 망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니까 마치 진짜 현실처럼 이제 우리한테 관객한테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되게 어, 이 환상을 그 원봉이 이 환상은 결국 이 원봉이의 내면입니다. 내면 뭐 심리, 내면 심리 또는 뭐 정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관객한테 직접 보여준다. 이게 약간 좀 특이한 점이죠. 이런 것들을 관객에게 관객에게 보여줌. 이게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주의라고 해요. 표현주의. 표현주의는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게 이제 사실주의인데 사실주의 연극은 현실을 모방해서 현실과 똑같이 무대를 꾸미는 게 사실주의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만 꾸미는 게 사실주의예요. 근데 표현주의는 지금 이것처럼 인물의 내면, 심리, 정서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구성화해서 무대 에서 보여주는 기법 이런 것들이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김우진이라는 작가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극, 현대극은 조금 늦어요. 시작이 늦었는데 그 신파극이라고 뭐 아무튼 그 옛날에 그 옛날로 치면 옛날 막장 드라마죠. 그런 신파극에서 근대극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이 김우진이라는 작가가 이 표현주의 기법을 빠르게 도입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조금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표현주의 기법이 쓰였다. 이게 이제 여기 이 A에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적어줄까? 김우진의 뭐라고 하지? 성과. 김우진의 성과고 이 작품의 문학사적 문학사적 의의가 될 수 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망상을 이제 혁이가 끝냅니다. 들어와서 한참 동안 보고 섰다가 그만 달려들어서 영순을 끄집어낸다. 이게 안고 있었으니까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별별 고약한 짓이 다 생기는군. 남의 길이 말이야. 뭐. 영순 씨, 저건 당신 오라버니가 아니요. 그 눈을 해가지고도 안 보여. 이렇게 뭐 말하는 거죠. 네 오빠랑 그러니까 원봉이가 흥 왔구나. 너무 일찍 온 게 잘 되었다. 그러니까 영순이가 혁이 가슴에 안기며 아 선생님 하고 그러니까 영순이는 이 혁이를 그냥 좋아하는 거야. 되게 애가 순진한 거죠. 그냥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원봉이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원봉이가 흥 데려가거라. 산돼지한테 맡겼다가는 산돼지 또 산돼지 타령. 진짜 중2병 같은 느낌인데 최주사댁이 들어오면서 내 말 고지 안 듣더니 그것 봐라 가 그래도 너를 갓난애부터 기르던 애미가 아니니 당연하죠. 이게 이제 당연한 인간의 어떤 그거죠. 그래도 그 부모 잃고 불쌍한 애를 길러줬던 기른 정도 결코 작지 않거든요. 어, 아무튼 이 길러준 이 사람도 엄마죠, 엄마.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도 엄마지만 또 어릴 때부터 다 길러줬으면 그것도 엄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얘 보세요 또 어머니 흉계는 나도 이제 넉넉히 알아서 그만두슈. 이 흉계는 뭐냐면 아까 우리도 말했듯이 혁이랑
영순이 이 둘이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어머니 흉계죠. 흉계라고 하죠. 흉계는 흉측한 계략입니다. 또 이렇게 말을 막말하죠. 그러니까 체주사댁이 내 말을 고지 들어야 한다. 네 어머니는 너를 낳고 하룻밤을 못 새고 죽어버렸다. 그때부터 영순이 아버지 인정에 끌려서 너를 길러온 어미가 아니냐. 이 엄마는 되게 섭섭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먹이고 길러주고 했는데 이 힘든 시기에 이 산돼지 이 짐승 같은 놈이 막 지 맘대로 하니까. 자, 아무튼 이 보면은 원봉이가 지 인성 자체가 좀 나쁘다기보다는 얘가 성격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진 거지. 원래는 안 이랬을 텐데 어떤 시대적인 상황, 지식인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아버지가 아까 우리 그 표를 다시 볼까? 아버지가 동학을 했어요. 동학. 잘못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항했던 사람이죠. 그런 아버지의 뜻을 뭔가 이어 받아야 될 것 같지만 얘는 그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기는 현실 일제 강점이라는 현실이 너무 개인한테는 큰 장벽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명은 알겠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 운명인 건가? 자신의 어떤 숙명 이런 거는 알겠어.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해야겠구나. 그런데 개인으로서의 이 원봉이는 너무 무기력해.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이 터지는 거죠. 내적 갈등이. 그러면서 얘가 이 갈등을 못 이겨서 결국 아까 그 옆 밑에 있던 몽환병, 현실과 꿈을 그리고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점점 나빠지고 모든 거에 대해서 짜증이 많고 화를 내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원봉이란 애도 불쌍한 애죠. 뭐 얘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 시대 상황과 현실 이런 거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그게 거대했고 한번 맞서 싸워볼까 해서 일어났던 3.1 운동은 처참하게 실패라고 하긴 좀 뭐라 그러고 처참하게 억압을 당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얘도. 그래서 이 김우진의 산돼지는 이 김우진이라는 작가의 어떤 자전적 요소가 많아요. 자전적 요소가 많다. 그래서 김우진이라는 이 작가의 아버지도 뭐 동학 운동을 했었다고 했나? 좀 그 아버지가 조금 막 에너지가 넘치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김우진이 공부를 엄청 잘해서 얘한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김우진은 그 기대가 너무 과하니까 부응하지 못하고 약간 힘들었던 거죠. 그런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요소를 지금 이 산돼지라는 작품에 넣은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부가적인 배경 지식들 알면 좋지만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수능은 그걸 몰라도 풀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응시자가 지문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고르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시험이니까. 자, 1번 봅시다. 윗글의 인물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원봉. 원봉은 혁을 집돼지로 지칭하며 적개심을 보이고 있다. 이거 교재 그 24쪽 윗부분에 있었는데 여기 뭐 더러운 집돼지 있었죠. 그래서 비난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원봉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소외된 대해 자책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소외시킨 게 아니라 이 원봉이 지가 뭐 지금 그 체주사 때 길러준 어머니한테 반항하고 이러고 있죠. 자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영수는 사랑에 실패한 원봉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다. 이거 아까 그 정숙이 욕하면서 했던 말 있죠. 오빠 정숙이란 년한테 긁힌 오빠 가슴은 내가 꼭 낫게 해드릴 테요. 이거 그래서 뭐 지금 표현이 약간 옛날 연극에서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내가 진심이다. 뭐 이런 것들 이제 표현한 대사예요. 그래서 영순이는 연민을 정을 느끼고 있고 영수는 원봉을 구박하는 어머니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전혀 불만 없죠? 불만 없었고요. 최주사댁은 영순을 위해 원봉과 혁이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거 아니 영순을 위해서
둘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영순을 위해서 혁이와 영순이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2번 가를 고려해서 기역에서 디귿의 반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가 뭐였냐면 이거죠. 밑에 24쪽 밑에 부분에 그래도 너를 갓난애 때부터 그래도 너를 갓난애 때부터 기르던 애미가 아니니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도 너를 갓난아기 때부터 길러줬는데 다시 기억 볼게요. 영순이 어머니 내가 영순이 어머니 내가 영순이 어머니 내가 그래서 내가 어찌하니 내가 알 수 있겠니 처음에 불쌍한 원봉아 이렇게 했죠. 또 영순이는 이제 원봉이가 영순이를 되게 아끼는 겁니다. 그 아끼고 있는 그 여동생의 엄마다 내가 니를 이때까지 나를 길러줬다. 근데 지금 네가 내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지금 당신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친엄마 친아빠 어디 있는지 계속 물어보고 있고 언제까지 날 속이냐고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 최주사 댁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되게 안타깝고 섭섭하고 답답하고 이런 감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원봉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하는 말 아니죠. 깨우침을 주는 거 아닙니다. 영순에 대한 원봉의 집착이 맹목적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려고 이것도 아닙니다. 가를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자신이 친모가 아니라는 비밀을 알아낸 원봉을 질책하기 위한 질책도 아니죠. 기른 정을 무시하고 친부모를 찾는 원봉에 대한 배신감 아닙니다. 배신감은 좀 너무 나갔어. 배신감은 아니고 자신의 은덕을 충분히 존중해주지 않는 데 대한 서운한 거죠. 길러줬는데 이 녀석아 이러면서 그렇고요. 3번 보겠습니다. A의 극적 기능 A는 여기 24쪽에 있는 이 원봉과 영순이 서로 끌어안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죠. 그 원봉이의 환상. 그래서 극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 몽상적인 장면을 통해 세상에 대한 주인공의 환멸, 저 누르스크리한 뭐 먼지가 있다고 했나? 누런 먼지가 가득한 쌓인 세계, 갑갑하고 더러운 세계,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번이 적절하네요. 1번은 일단. 그다음에 2번 초월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극적 현실에 대한 관객의 몰입을 차단한다. 초월적인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몰입을 차단하는 것도 잘 모르겠네요. 몰입을 차단하는 거는 약간 부조리극이라는 데서 많이 하는 건데 부조리극은 좀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을 계속 넣는 건데 이거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니까 내면 심리라든지 정서, 걔가 앓고 있는 정신병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몰입을 차단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차단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갑자기 연극 보는데 하늘로 날아간다고 하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뭔 개소리야 이런 느낌이 나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3번 회고적인 사건 배치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주인공의 후회 아니에요. 회고적인 사건도 아니죠. 지금 쟤네들은 그 현재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주인공의 상상을 장면화해서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주인공의 낙관적 전망, 낙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이 해소될 것, 얘는 해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이 작품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얘가 지금 원봉이가 여기 원봉이가 지금 뭐 그 숙명 아버지의 못다 이런 그 어떤 아버지 피를 받은 자신 그다음에 어, 무기력함 내가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계속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래 뭐 그래도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자 하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작품이 약간 한계로 지적할 수 있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작가가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작가도 사실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죠. 이게 약간 이 작품의 한계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 현실의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함. 이거 여러분들 뭐 어디 적당한 데 적으세요. 쌤은 지금 막 되는 대로 적고 있는데 쌤 원래 공부를 이렇게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약간 습관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작품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품들이 현실에서 그 쌤이 예전에 말했죠. 소설이라든지 그 세계 작가가 그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문제구나. 뭐 차별, 뭐 아니면 부의 뭐 불공평한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부격차, 빈부격차. 그렇게 하면 자기 작가가 나름대로 어떤 해결 방안을 이야기 속에서 제시해 주는 게 어, 좋습니다. 좋다고 봐요. 근데 그냥 이런 작품들처럼 흐지부지 앞으로 알아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좀 그게 좋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이 20년대 작품들이 좀 그런 게 많아요. 뭐 지금 당장 무기력하고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끝을 그냥 너무 슬프게 끝내면 무기력하게 끝내버리면 그 글을 읽는 식민지 조선 사람들은 또 무기력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끝에는 약간 희망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게 이 작품의 한계고. 그래서 김우진의 산돼지를 바탕으로 극갈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쌤이 그 수업할 때도 극갈래 우리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봉산 탈춤이었나 뭐였지? 아무튼 극갈래를 할 때는 가장 이게 문학 자체가 문학 감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자가 어떤 상황에 어떤 정서를 가지고 이 시어의 상징적 의미가 뭔지 상상하는 거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상상해서 그 인물들이 겪는 어떤 갈등, 내면 심리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상상력을 가장 구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갈래 중에 하나가 이 극갈래예요. 극갈래는 말 그대로 이 대본입니다. 대본. 연극 또는 영화, 뭐 드라마도 되고요. 의 대본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구체적으로 뭐 대사도 있고 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아이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내가 직접 무대를 만들고 무대 장치도 내가 막 꾸며보고 인물들이 나와서 어떤 행동과 대사를 하는지 머릿속에서 그냥 내가 연극이나 영화를 만든다라고 상상하면서 감상하면은 이게 훨씬 더 재미가 생기고요. 또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구성과 짜임, 디테일은 다를 수 있어. 내가 생각한 남자 주인공이 키가 180이 넘을 수도 있고 17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디테일은 다르지만 그 인물이 어떤 대사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갈등을 다루고 있는가 그런 어떤 중요한 내용, 중요한 중심 내용은 우리가 작가의 의도에 맞게 작가의 의도에 맞게 상상을 해야 된다. 이거 좀 지울까? 상상해야. 그러면 조금 문학이 재밌어지지 않을까? 뭐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는 힘들고 어렵죠. 근데 뭐 다른 과목은 잘 뭐 쌤이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문학만은 공부할 때 조금 즐거울 수 있는 게 상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즐거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쌤은 국어쌤이라서 문학이 즐겁잖아요. 하지만 쌤도 마찬가지로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하는 공부는 즐겁지 않아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너무 또 우리가 죽상을 쓰고 어렵게 하면은 힘들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문학이라는 과목에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나름 쌤 나름의 어떤
제한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극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다음 동영상 또 올라올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유튜버는 동영상 시청 시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분 이상 안 보는 것 같더라고. 내가 지금 이걸 왜 찍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슬슬 들기 시작했어. 그냥 EBS 보라고 할 거를 회의감이 슬슬 들고 있는데 아무튼 자, 다음 동영상에서 만납시다. 알죠? 끝인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